안녕하세요. 우연히 들은 한마디로 우리 아들을 사기꾼한테서 지켜낸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제 인생은 바람잘 날 없었지만 자식들만큼은 평온한 길을 걷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바람은 바람일 뿐이더라고요. 자식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저에게 있었던 일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거든요.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 한탄만 할 수 없었죠. 그날 화장실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절 엄마로서 발로 뛰게 만들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챙겨 입고 어두운 길을 나서는 사람이었답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죠.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웠거든요. 저도 가만히 앉아 살림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을 나가면 쌍둥이였던 두 아들을 챙겨 학교에 보내고 낮엔 소소하게 일하며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통 쌍둥이라고 하면 다들 비슷하게 클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두 아들은 같은 배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일단 조용하고 신중한 스타일이었어요. 말보다 행동에 앞선 아이였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하는 뚝심이 있었죠. 친구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귀면 깊게 마음을 주고 우정을 나누기도 했고요. 반면 작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잘조잘 말도 많았고 어딜 가든 분위기를 주도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금방 친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릴 땐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 동네를 휘저고 다니는 활달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땐 두 아이 모두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두 아이 모두 잘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째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공부는 뒷전이 되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날이 잦아졌거든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생기고 어디 갔냐고 물어도 대답 없이 남편과 제 속을 태웠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보다 먼저 나선 건 바로 큰아들이었어요. 말로 하거나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동생 눈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행동으로 보여줬거든요. 원래는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 다들 자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큰아들이 그 시간에 맞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아들도 깨워선 문 앞에서 남편을 배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시고요. 한송일 뭐해? 아빠, 다녀오세요. 큰아들은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리는 작은 아들을 끌고 나 억지로 인사시키는 걸 몇 달 동안 계속 시켰습니다. 물론 저희 집 작은 아들이 큰아들한테 뭐라고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큰아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작은 아들에게 한마디만 하더군요. 네가 밖에서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동안 아버진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고생하면서 돈 버시는 거야. 그렇게 사고치고 싶으면 아버지 고생 알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잡기 시작하자 점점 작은 아들도 뭔가를 느꼈는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서서히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하기 시작했고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와 큰아들과 같이 절 도울 때도 많아졌어요. 전 큰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중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강가로 놀러 가게 됐죠. 그날은 물도 맑고 바람도 어찌나 시원한지 물속에서 노는데 정말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애들도 신나서 물가에 뛰어들고 수영도 하고 그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또 그런 게 다 추억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아들들은 둘 다 수영도 잘했기 때문에 저나 남편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나무그늘 아래서 애들 노는 것도 구경하며 가지고 온 수박도 먹으며 그렇게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잘 놀던 작은 아들이 갑자기 물살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였어요.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작은 아들이 괴로워하며 손을 번쩍 들더니 계속 물살에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저와 남편 모두 놀라 벌떡 일어나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뛰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큰아들이었죠. 큰아들은 그렇게 동생한테 서둘러 헤엄쳐 가더니 작은 아들 구했는데 같이 나오며 큰아들이 힘이 빠졌는지 거의 다 나올 때쯤 정신을 잃더라고요. 놀란 남편이 얼른가 둘을 데리고 나왔는데 둘째 아들은 괜찮았는데 큰아들은 정신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서둘러 남편이 인공호흡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주며 그렇게 저희는 병원으로 향하게 됐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저도 남편도 손발이 덜덜 떨렸는데 둘째 아들은 내내 오열하고 통곡했습니다. 많이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병원에 도착하고 둘째 아들은 누워있는 큰아들에게 오열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형, 나 앞으로 형한테 꼬박꼬박 형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형. 그렇게 오열하며 둘째가 얘기를 하자 가만히 누워있던 큰아들이 실눈을 뜨더니 피식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약속했다?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한다고? 뭐야, 형 일어났어?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래, 괜찮어. 너 때문에 형 진짜 죽다 살아난 거 알지? 그러니까 너 앞으로 형 말 잘 들어야 된다. 알았어, 형. 형 고마워. 그날의 사건은 저희 가족들이 두고두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아주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물놀이를 가긴 했지만 강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다 대학에 진학한 후 큰아들은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부를 잘해 명문델라 대기업인 반도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주변에선 다들 어찌 아들들을 저렇게 잘 키웠냐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아들들에게 딱히 거창한 무언가를 해준 게 아닌데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말썽 한 번 없이 바르게 자라온 큰아들이었기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집에 처음 소개를 해주러 오던 날 역시나 자기와 똑 닮은 사람을 데리고 왔더군요. 어찌나 순하고 바르던지 첫 만남부터 전 큰며느리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요. 큰며느리는 같은 공무원이었는데 키도 크고 늘씬하고 외모도 단정하고 예뻐서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이가 저희 큰아들과 만난다고 해서 놀라 물어보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일이가 어디가 어떻게 좋아서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말도 없고 좀 무뚝뚝하지 않어? 에이, 어머님, 동일치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성실하죠, 듬직하죠. 거기다 일도 잘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 말도 다정다감하고 이런 남자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냅다 낚아챘죠. 그렇게 결혼 허락을 하고 큰아들낸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사돈 두 분께서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사돈의 인품을 정말 많이 닮았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사실 전 큰아들이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목돈이라도 지어주려고 큰아들 내외에게 얘기를 꺼냈더니
둘 다 저희를 말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두 사람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하고서도 둘이서 어떻게든 살림 잘 꾸려나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한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 뭐 더 해주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 갇혀 살면 무슨 재미예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결혼하고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꾸려가는 재미도 있다고 늘 얘기하셨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요. 둘이 그렇게 저희에게 예쁘게 말을 해주는데 정말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 준비하는 동안 큰며느리인 저희 집에도 종종 와 저희를 챙겨줬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섰을 땐 제 머리를 해준다고 같이 미용실도 다녀오기도 했네요. 그런데 큰아들의 결혼이 딱 2주 정도 남았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전 집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한동일 씨 부모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디시죠? 저 한동일 씨 직장 동료인데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동일 씨가 점심 오고 갑자기 쓰러져서요. 바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갑작스런 소식을 듣고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연락을 하고 예비 며느리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그렇게 병원에서 다 같이 달려가 확인해 보니 아들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였고 긴급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 연신 눈물을 닦아냈고 전 그런 예비 며느리와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뒤늦게 달려온 작은 아들도 병원으로 뛰어와 하염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그런데 그 표정이 이미 결과를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수술을 시작했습니다만 이미 골든타임을 많이 놓친 상태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전 그 자리에서 혼절할 수밖에 없었네요. 큰아들은 이미 뇌압이 너무 높아져 수술 도중 그만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 후로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큰아들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고 전 멍하니 큰아들의 영정사진만 봐야 했습니다. 평생 술도 특별한 날에만 조금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누구보다 건강관리 열심히 했던 아들이었기에 더욱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만큼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경일 사람은 또 있었죠. 바로 저희 예비 며느리입니다. 하염없이 오열하며 우는 그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어찌나 미어지던지요. 감사하게도 예비 사돈댁에서도 오셔서 장례식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안사돈께서 제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꾹 참고 저희 큰아들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땐 정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우리 사이 될 사람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한테 전화해선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하던 앤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답니까? 저흰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장례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봐도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겨우 발인까지 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이 조금씩 들더니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예비 며느리였죠. 전 예비 며느리를 안아주며 얘기를 했습니다. 설아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 아니겠니? 아들 장례식에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치만 이제 너도 네 갈 길을 가야지. 우리 동일인 그만 있거라.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어? 어머님 저 그러지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동일실 잊어요. 전 그렇게 못해요, 어머니.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예비 며느리 말에도 전 억지로 그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던지요. 그리고 저희 큰아들은 역시나 떠나는 그때까지도 참 마음이 착한 아이였어요. 살아생전 이미 장기기증 서약을 해뒀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었네요. 정말 끝까지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떠나고 나서부터 저희 집은 한동안 적막함만 가득했어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은 어느샌가 고요해졌고요.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아침에 눈을 뜨기도 싫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에겐 둘째 아들이 있었기에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슬퍼하면 둘째 아들의 마음이 더 무너질 거라 생각해 다시 힘을 내 평소처럼 지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오더니 술도 잘 못 마시던 애가 소주 한 병을 사오더니 혼자 지 형방에 들어가 침대 앞에 기대 앉아 술만 연신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둘째 아들을 말리기도 했어요. 이놈아,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정신 차려야지.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유, 그만해. 술도 못 마신 애가 왜 술을 마시고 있어? 엄마, 형이 계속 꿈에 나와. 꿈에선 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눈 뜨면 없어, 엄마. 형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엉엉 울며하는 둘째 아들의 말에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그저 눈물 흘리는 둘째 아들 곁에서 등만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그렇게 고통 속에 저희 가족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서도 저희의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큰며느리 그 사이 명절마다 저희를 찾아왔고 제 생일, 남편 생일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냉정하게 굴어도 좋게 타일러 보내봐도 그 아이는 저희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큰며느리 손을 붙잡고 부탁도 했습니다. 설아야, 제발 네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네가 오면 우리도 힘들어. 네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너 시집이라도 가라. 아니면 연애라도 해. 다른 사람도 만나면서 네가 잘 살아야지. 자꾸 여기 찾아오면 어떡하니? 어머님, 저 아무한테도 마음이 안 가요. 저도 노력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어머니. 저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냥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마저 못 오면 저 못 살아요, 어머니. 이 짠하고 가여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전히 큰며느린 저희 집을 지금도 오가며 저를 챙기는데 참 안쓰러우면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크답니다. 그러다 2년쯤 지났을 때부터 저희 둘째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대로 슬픔 속에 갇혀 지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운동도 시작하더니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보며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러더니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장남 노릇하겠습니다. 형모까지 제가 2배로 잘할게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형 편히 보내주세요. 나이 먹어도 막내구나 싶을 정도로 늘 애교 있고 엄마, 아빠 하면서 말하던 둘째 아들은 그때부터 큰아들처럼 저에게 존댓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앞으로는 큰아들로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둘째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꽉 잡았고 저 역시 둘째 아들에게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그 슬픔을 이겨내려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남편도 저도 둘이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둘째 아들 역시 전보다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떠난 지 5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둘째 아들에게 수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평소에도 잘 꾸미고 다니던 아들이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난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있죠. 늦은 시간에 들어올 때도 많아졌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약속이 있다고 나가곤 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슬쩍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요즘 꾸미고 다녀?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잘생겼는데. 역시 내가 어머니 눈은 못 속인다니까요. 맞아요.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유, 정말? 우리 아들 장가라도 가려고? 언제니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산다며. 아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끝까지 모시고 살 거니까요. 아유, 됐다 됐어. 나도 이제 너 장가 보내고 네 아빠랑 둘이 행복하게 살란다. 언제까지 내가 우리 아들 뒤지작거리 할 수 없지 않니? 아유, 어머니도 참.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픽 웃어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그 웃음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동안 저희 집에 즐거운 소식이 통 없었는데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은 너무 기쁜 일이었죠. 들어보니 둘째 아들이 만나는 사람은 운동을 하다 만났다더라고요. 거기다 직업도 구청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아유, 어떻게 공무원을 만나게 됐대? 형이 공무원이었어서 그렇게 만났던 거야? 아이,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직업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래? 아이, 어디서 만났는데? 어머니, 저 크로스핏이라고 운동하는 거 있죠? 거기서 운동하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둘째 아들이 겨울 동안 살이 좀 쪘다며 직장 근처에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등록했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하는 고강도 운동이라더군요. 회원들끼리 무슨 팀처럼 같이 으쌰으쌰 해주며 운동을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때도 많아졌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만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건강하게 운동하다 만났으니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며칠 뒤 둘째 아들은 예비면을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그날 아침부터 부랴부랴 장을 봤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신경 써 장을 보고 난 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려냈죠. 남편도 그날따라 옷도 단정하게 갖춰입고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되고 나서 현관벨이 울리는 겁니다. 문을 여는데 예비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화장도 진하지 않고 인상이 참 단아했거든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아버님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딱 봐도 바른 아이처럼 보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예의가 있었고요. 배가 고플 텐데도 저와 남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손도 안 대고 밥을 먹으면서도 소리 없이 조심히 밥을 먹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다과상을 차리려고 상을 치우려 일어서는데 예비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전 그 모습에 깜짝 놀라 말렸죠. 아유, 앉아 있어요. 내가 금방 치우면 되니까. 손님인데 그냥 앉아 있어요. 어머님, 말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 이제 손님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저 며느리로 생각하시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이 안 편해서요. 이거 같이 제가 치울게요. 그러면서 어찌나 싹싹하고 야무지게 얘기를 하는지. 전 그날 예비 며느리를 보며 참 둘째 아들과 잘 만났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는데 예비 며느리 집안에도 사정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예비 며느리를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웠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줬으니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첫 만남 이후 예비 며느린 저희에게 연락을 종종 해왔습니다. 사실 불편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저희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종종 둘째 아들과 같이 퇴근하고 와선 저녁을 먹고 가기도 하고 쉬는 날 집으로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예비 며느리에게 마음이 저도 금방 열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둘째 아들이 야근을 했는데 예비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놀러 가도 돼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 오늘 야근한다던데. 네, 들었어요. 그냥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이랑 소주 한 잔에 삼겹살 구워 먹고 싶어서요. 제가 고기 사갈게요. 이럴 때 어머님 아들 뒷담화 좀 하려고요. 뭐? 우리 아들 뒷담화? 아유, 그래. 오늘 어디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내가 맞장구 실컷 쳐주마.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고 밤늦도록 저와 남편과 같이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얼마나 살가웠는지 그 자리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주변에 들어보면 결혼 전 이렇게 예비시댁에 잘하는 며느리가 몇 없다는데 저흰 정말 행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잘하는 만큼 저희 둘째 아들도 예비 처갓댁에 잘하길 바랬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물어보니 종종 예비 장모님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장모님 댁으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늘 밖에서 봤나 보더군요. 장모님이 식당 운영하면서 바쁘시다 보니까 밖에서 자주 뵀거든요. 결혼하고 제가 더 잘해야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수연이가 우리 집에 그렇게 잘하는데 네가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어쩜 저렇게 싹싹하게 잘하는지. 내가 시집 올 때도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 보면 늘 고마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가슴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긴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큰아들 상견례 때도 많이 긴장했긴 했지만 이상하게 그때가 더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네요. 여보, 나 이 옷이나 저 옷이나 이래저래 고민이 되는구만. 둘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당신 얼굴 환하게 보이는 거 입어. 당신도 나처럼 긴장돼? 아유, 당연하지. 예비 사부인 처음 보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잘 보여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 체면도 있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것저것 옷을 꺼내 대보는 남편을 보며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만큼이나 남편도 무척 설레는 모양이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머리도 신경 써서 하고 화장도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뭔지 전부터 화장실을 편히 못 가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가 12시쯤이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을 하게 되어 남편과 둘째 아들 먼저 들여보내고 전 잠깐 화장실에 들르게 됐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해뒀죠. 여보, 나 화장실 잠깐 들렀다 갈게. 당신 먼저 들어가 있어. 좀 일찍 왔으니까 아직 사돈댁에서 안 오셨을 거야. 그래, 편하게 볼일 보고 와. 우린 들어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전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종종 화장실을 잘 못 가곤 했었거든요. 그날도 며칠째 화장실을 못 가다 보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씨름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여자 2명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 식당 손님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전 가만히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익숙한 목소린 바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하게 긴장되네. 딸, 긴장돼? 참 너 이렇게 긴장하는 거 처음 본다. 이번엔 진심인가 본데? 당연하지. 그럼 가짜겠어? 아유, 뭘 또 긴장하고 그래. 상견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자가 긴장하면 웃기지 뭐. 결혼도 한번 해봤으니 괜찮잖아. 아유, 엄마, 쉬.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 그래. 아유, 듣긴 누가 들어. 아직 시간도 꽤나 남았더니만 한번 해봤으니 이쯤에 가볍게 자리하는 거 아니겠어? 그나저나 요 앞에 편의점 좀 들렀다 가자. 깜빡이고 뭘 안 가지고 왔지 뭐냐. 엄마, 진짜 그 얘기 좀 그만 꺼내.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오빠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아유, 알았어. 오늘만 딱 하고 그만하마. 그러더니 2 사람은 이내 화장실 밖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데 당장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른 척 들어가기도 이상했고요. 결국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서 일단 상견례 자리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도착하니 곧이어 예비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비 안사돈은 인상은 참 좋아 보였어요. 말도 잘하고 웃음도 많고 평소 같았으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싶었을 텐데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지 않으니 남편이 옆에서 제 팔을 슬쩍 건드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앉으시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전 예비 안사돈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물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네요. 아유, 아닙니다. 진작에 제가 일찍 자리 만들어서 하는 건데 늦어서 죄송하죠. 어떻게 일찍 도착하셨네요.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네요. 근데 사돈께서는 이 상견례 자리가 처음이신가요? 표정이 참 자연스럽고 말씀하신 게 능숙하시네요. 그러자 안사돈 얼굴이 잠깐 굳더니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럼요. 처음이죠. 아니, 제가 식당 하다 보니까 말하는 거야 잘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말하는 안사돈을 보며 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예비 며느리를 보고서도 물었어요. 수연아, 너 오늘 많이 긴장했니? 네? 네, 조금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편하게 맞아주셔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좀 이상한 소리 들어서 말이야. 네? 이상한 소리요? 아까 금방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너랑 안사돈이랑 얘기하는 소리 들었거든. 상견례 한번 해봐서 긴장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었니? 제 말에 예비 며느린 기겁을 하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이 처음인데 긴장되냐고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안사돈이 좀 이상하게 들으신 것 같네요. 저희가 무슨 그런 말을 했다고.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안사돈.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당황해하며 수습하려고 하는 2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분명 제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탁자를 탁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요. 내가 아까 분명히 똑똑히 들었는데요. 상견례가 처음도 아니고
결혼도 처음이 아니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까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잖니? 거기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선 낄낄대면서 얘기했어. 상견례도 해봐서 괜찮다고. 결혼도 해보지 않았냐면서 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러자 둘째 아들도 당황해 일어나고 저희 남편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도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오빠, 어머님이 뭘 잘못 들으신 거야. 진짜야. 진짜 잘못 들으신 거라고. 맞습니다, 안사도. 아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정말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생사람 좀 잡지 마세요. 불쾌하네요. 불쾌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일단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냅시다. 만약 결혼을 한번 했었거나 우리 속인 게 사실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말에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도는 기겁을 하더니 더 뻔뻔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더 화가 났습니다. 사부인,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생사람 잡는 겁니다, 생사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진짜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사실이라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들, 가자. 여보, 일어나 가자. 그렇게 전 둘째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도는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붙잡진 않더라고요. 나오면서 집에 가는 내내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 정말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지금까지를 보면 며느리가 그렇게 거짓말할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명 걔 결혼했다고 말했어. 내가 알아볼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고. 둘째 아들은 제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제 성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확실한 게 아니면 제가 섣불리 나서서 말을 꺼내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러니 제가 분명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제게 오해라고 자꾸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오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 진짜 초혼이에요. 제발 저 믿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증거라도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그 말을 믿을 것 같은데. 너 당장 가지고 올 수 있니? 네? 증거요? 어머님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제 말을 왜 안 믿으세요? 못 가져오겠니? 그래, 알았다. 그냥 내가 알아보마. 솔직히 정말 억울했다면 혼인강의 증명서라도 해서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어떻게든 발급받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하지도 않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고 있는 게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날은 토요일이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전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구청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만일 이혼 전력이 있다면 동료 직원들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혹시 여기 장수연 씨라고 오래 근무한 분 있으시죠?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누구시죠? 물어볼 게 있으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겠다며 직접 물어보라고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전 바로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5일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서
저희 가족은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자꾸나. 내일 당장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시간 되겠니? 어머님, 정말 저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 장소 내가 잡을 테니 거기로 오거라. 그렇게 다음날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돈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장소를 딱 보더니 두 사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었거든요. 여기서 밥을 먹자고요? 왜요? 여기서 만나면 안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일단 앉으시죠.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돈은 찜찜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저희 역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선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뭐 드시겠어요? 근데 여기 메뉴가 좀 별로 없네요. 왜? 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게 무슨... 일단 주문 먼저. 아니, 아무것도 시키지 마. 먹을 가치도 없는 것들이 무슨 음식을 시키려고 그러니? 내가 음식 대신 너한테 줄 게 있다. 그리고서 전 심부름센터에서 준 자료들을 예비 며느리 얼굴에 다 던져버렸어요. 처음엔 깜짝 놀라 당황하던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돈은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이내 당황해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예, 너 28살 때 결혼했었다며? 거기다 애까지 있었다면서. 3년 만에 이혼하고 애까지 남자한테 줘버리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속이려고 했냐고. 어머님 설마 이거 심부름센터 의뢰하셨어요? 이거 불법인 거 모르세요? 불법? 그래, 뭐 신고라도 하려고? 여기 앞이 바로 경찰서니까 그럼 고소해. 고소하라고. 우리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네? 어머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감히 네가 우리 완전히 속여? 여우 같은 게 우리 언제까지 속여 먹으려고? 우리가 네 새치에 언제까지 당할 줄 알았어? 역시나 예비 며느리는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더군요. 20대 때 결혼을 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고 난 후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게 밝혀지니 그제서야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돈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죄송해요. 제가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서 이혼한 여자가 애까지 있으면서 그 말도 안 하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그래, 당장 경찰서 가자. 가서 고소할 거니까 가자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저 결혼했는데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잊고 싶은 사실이라 숨기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끝까지 예비 며느리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예비 며느리가 결혼했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혼을 한 이유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이혼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예비 며느리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뻔뻔한 예비 며느리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네요. 끝까지 거짓말을 내뱉더라고요. 뭐 바람?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 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바람은 네 전 남편이 아니라 네가 피웠겠지.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니?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거짓말을 해? 어떻게 우리를 속여?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요즘은 돈 주면 다 알아낼 수 있는 세상이야. 그것도 몰랐니? 평생 이렇게 우리를 속여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예비 안사돈은 제가 소리를 치니 옆에서 벌벌 떨기만 했고요. 그런 예비 안사돈에게 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이제 어디 말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셨잖아요.
생사람 잡지 말라 그러시더니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저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이혼이 흠도 아니잖아요. 무슨 큰 죄도 아니고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이혼이 흠은 아니죠. 솔직히 결혼 전에 사실대로 말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한 거랑 모든 거 이렇게 다 숨기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어쩜 이리 모녀가 뻔뻔한지. 제 말에 끝내 예비 안사돈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일어서려고 하자 예비 며느리가 울며 불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제가 며느리로서 앞으로 반성하고 제가 더 잘할게요. 저 정말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미안해, 오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난 네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사람 하나 숨기면 두 개 숨기게 되고 두 개 숨기면 세 개 숨기게 된다는데 그럼 평생 살면서 난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네가 날 얼마나 바보로 봤겠냐고. 난 진짜 무서워. 더 이상 너랑 그 어떤 얘기도 못하겠어. 우리 끝내자. 너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렇게 둘째 아들은 냉정하게 예비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고 저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도 알아보면서 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예비 며느리 전 남편이란 사람이 정말 착했던 사람이더군요. 아이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고 모든 걸 포기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이혼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남 소송까지 했었는데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냥 직장에도 안 알리고 조용히 넘기기로 했다더라고요.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이 기회를 주고 좋게 끝을 냈으면 반성하고 조용히 착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또 사람 뒤통수를 칠 생각을 했으니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예비 며느리 모든 진실이 다 폭로가 되고 저희가 나가려고 하니 예비 며느리 끝내절 부여잡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넌 참 양심도 없다. 착한 네 전 남편이 네 바람핀 거 알고 이혼 요구했는데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다며? 결국 자신만 주면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끝내겠다고 합의했다면서. 요즘에 그렇게 착한 남편이 어디 있겠니?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남 속일 생각을 해?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고 다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끝까지 예비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자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손 못 나? 어디서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손을 대.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같은 애는 진짜 벌 받아야 되겠어. 어머니, 우리 경찰서 가요. 가서 진짜 고소해야 되겠어요. 오빠 왜 그래? 우리 사이 좋았잖아. 나도 정말 잘했잖아. 한 번만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오빠. 그 순간 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물컵을 들고 예비 며느리 향해 뿌려버렸어요. 그렇게 물을 맞고 나서야 예비 며느리 당황해하며 잡고 있던 손을 놓더라고요. 어디서 뻔뻔하게. 너 세상 똑바로 살아. 네가 지금 네 인생 그딴 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무도 상관 안 하겠지만 그딴 식으로 살다가 너 큰 코 다쳐. 다시 한번 말하마. 앞으로 우리 앞에 눈에 띄기라도 해봐. 그땐 이렇게 물벼락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알겠어? 그러고서 전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식당 주인한텐 죄송하다며 음식값이라며 일부의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그런 난리를 보셨으니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후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은 직접 찾아오지 못했지만 계속 저희 아들에게 연락이 온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나 보더라고요. 이후에 장문의 문자가 여러 통 오고
연락도 왔지만 저희 둘째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둘째 아들 모두 예비 며느리였던 그 사람의 전화를 다 차단을 해버렸네요. 물론 금전적인 손해를 봤던 건 없어서 고소까지는 안 됐지만 그렇게 결혼까지 하기 전에 아들의 결혼 준비는 끝이 나게 되었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쉽게 결혼 경력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뭣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둘째 아들은 그래도 씩씩하게 직장생활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큰며느리는 저희 집을 찾아오고 있어요. 큰며느리도 저희 둘째 아들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었는데 와선 같이 밥도 먹고 생일 선물도 전해주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희 큰며느리가 참 안쓰럽고 짠하기도 합니다. 빨리 좋은 짝을 만나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저희 큰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언젠간 저희 큰며느리한테도 좋은 사람이 꼭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사소한 거짓말은 숨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상대방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항상 진실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거짓이 들어가는 순간 그 관계는 언제든 망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만큼 진실된 태도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